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듣고 있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에 잡상에 젖다 보니 문득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서글픈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쓰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으니 많은 일들에 초연한 자세가 되는 듯해요. 애를 써서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초연하기까지 살면서 산전수전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고아였거든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삶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고아원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서로 조금 더 먹기 위한 전쟁, 보육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눈치 보는 전쟁 등 저는 어려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배운 게 없고 부모도 없으니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것을 하면서 지내야 했어요. 모든 일에 시기가 있듯이 남들처럼 배워야 할 시기에 배우고 싶었지만 고아인 저에게는 사치일뿐이었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6살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식모살이를 하던 때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 운전기사를 하던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듬직한 그 남자한테 매료되었어요. 저희는 그만 눈이 맞아버렸죠. 그 사람 또한 저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는데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아래서 자란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저의 아픔까지 안아주었답니다. 저희는 정말 삽시간에 서로한테 빠지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이후 개인 택시를 몰면서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여보, 오늘도 운전 조심히 하고 잘 다녀와. 알았어. 오늘은 일찍 올 거지? 민주 생일이니 같이 저녁 먹어야지. 그럼요. 오늘 여사님한테 일찍 들어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려뒀어요. 남편은 택시를 몰고 저는 여전히 식모살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답니다. 저희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했어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 속으로 낳은 아이에게 엄마로 불리는 삶을 선물해 주었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답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수많은 것들을 알려줬죠.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가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우리끼리 종종 여행도 가고 하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의 평화가 깨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한평생 택시를 몰면서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늙긴 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 가보니 정밀검진을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구나 싶었죠.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는 의사에게 한시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췌장암 말기였던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암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삶을 덮칠 수 있는 건지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한 나는 말할 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 내 남편에게 그런 병이 온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은 암 소식을 듣더니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더군요. 나 같은 촌놈이 이런 큰 도시에서 살아서 아픈 건 아닌가 싶네. 그래서 그런데 어려서 살던 동네에 가서 치료받고 싶어. 거기 가면 병이 싹 나을 것 같거든. 당신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요. 거기도 병원은 있으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의 고향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마 그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한테 큰 가망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에 내려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일을 그만두고 둘이서 지방에 내려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살고 계시던 집을 아직 팔지 않고 뒀었는데 그곳에서 지냈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자기가 오래 살았던 집에 와서 그런지 마음만은 너무 편해하더라고요. 금방 쾌차하고 일어날 것만 같았죠. 초반에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금방 일어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리 빨리 혼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허망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홀로 세상에 버려졌던 저에게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떠나니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떠난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았으니 저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이 엄마 걱정을 한없이 많이 해주는 덕에 저는 다시 원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딸아이는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녀석은 결혼 생각이 통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인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엄마, 다음 달에 하루 날 잡고 결혼할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데 엄마 언제가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 너 여자가 있었니? 그런데 엄마한테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어? 아유, 어차피 뇌되면 다 아시게 될 텐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빨리 날을 잡아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그 주 주말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경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려운 발걸음 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엄마, 이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아들은 대뜸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뭘 하는 사람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생각으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아이, 글쎄다. 참하고 차분한 걸 보아하니 은행 직원이신가?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이 사람 의사야, 의사. 오거리 쪽에 피부과 엄청 큰 거 있는 거 알고 있지? 거기서 베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어. 어때? 의사라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네 녀석이 그래도 능력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아들 또한 나름대로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사는 언감생신이었죠. 아이, 정말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쩐지 피부가 너무 좋더라니. 너는 이런 애인을 숨겨놓고 엄마한테 이런 방구 말도 안 해주니? 헤이,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김 빠지잖아요. 아들은 실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자랑하더군요. 의사애인이 얼마나 좋고 자랑스러우면 저럴까 싶어서 한편으로는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참한 외모에 말도 조곤조곤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아서 우리 아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치만 그런 걱정보다도 이제 아들 녀석까지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의 숙제는 전부 마친 것 같아서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집안의 상견례를 하는 날이 왔어요. 먼저 결혼한 딸과 사위까지 함께 자리를 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에게 미리 귀뜸을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비 사돈 내외를 실제로 마주하니 보통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워서 그런지 주눅이 드는 겁니다.
우리 경은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허락을 하긴 했다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지켜보려고요. 우리 애도 저 학벌에 저 직업에 병원 차려준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남자 만난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른인 저희가 어쩔 도리가 있나요? 네, 저희가 변변치 않은 형편에 키운 아들이지만 그래도 반듯하고 모난 구석은 없는 녀석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지켜봐야 할 노릇이죠. 하하. 사돈들댁도 많이 배우고 최근까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콧대가 높아 보였어요. 어딘지 저희 집과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모양새였지만 아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네 하면서 예비사돈 내외의 신기를 건들지 않으려 했어요. 의사며느리를 두려면 저 또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당일날 예비사돈께서 우리 아들을 불러다가 여기저기 인사시키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돈께 인사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죠. 사위가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의 고생은 시키지 않겠네요. 우리 애는 곱게 자라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사위가 의사 와이프 만났으니 알아서 잘 외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른들한테 좀만 더 싹싹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애사스러움은 좀 부족하네요. 제 앞에서 대놓고 아들을 낮추는 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상견례 때도 보통 아닌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하니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을 뿐이었어요. 결혼식을 하던 그날 혼주석에 앉아있으면서 먼저 떠나간 남편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결혼을 한 이후 연신 싱글벙글이었어요. 의사 와이프를 얻었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치켜 세워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인생사 뭐든 뜻대로 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싹싹하고 반듯한 모습의 며느리를 보면서 결혼을 해서도 우리 아들 속 썩일 일은 없겠다고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제 생각과는 다른 면모들이 있더군요.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보면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집 정리는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안사람을 감싸주는 데만 급급하니 애미로서는 더 속이 터지는 노릇이었죠. 엄마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병원 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워낙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렇지 평소에 저한테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건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휴, 그래. 둘 다 일하느라 바쁜 거 잘한다. 아내가 왜 모르겠니? 저는 그저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아들네 집을 싹 청소해주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집안일 가지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저 평범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 게 감사한 것도 컸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명절에도 제가 음식 준비 싹 다 해놓으면 아들 내외들은 와서 밥 먹고 늘어지게 자는 것밖에 하는 일도 없었어요. 의사 며느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도 좀 눈치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미안해한다거나 눈치 보는 일도 없었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젊고 당찬 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나 시댁 눈치 보고 벌벌 떨고 그랬지 요즘 누가 그러고 살겠나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자기 안사람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말이라면 꿈뻑 죽었죠. 이 집에서 자기의 서열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도 은근히 무시하는 날이 종종 있었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반찬이며 찌개며 싸주겠다고 하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지난번엔 맛있었는데 이번 건 음식간이 왜 이렇게 짜진 거예요? 어머, 그랬니? 내가 나이가 들긴 하나 보다. 원래 나이 먹으면 입이 좀 짜진다고 하잖니.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번 건 입에 맞지는 않아서 그냥 안 가져갈래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마. 엄마, 미안해요. 이 사람이 짠 건 입에도 안 돼서. 의사라서 그런 거에 좀 더 예민해요. 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면전에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전날은 좀 당황을 했어요. 그 즈음에 아들한테서 며느리가 내내 일 때문에 많이 바빴다고 전해 들었던지라 괜히 한 소리 하려는 마음을 억눌렀어요. 워낙 솔직하고 내숭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집이 떠나가도록 며느리에게 화를 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그날은 제가 감기 몸살이 나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제 걱정이 되었던 건지 저희 집에 죽을 싸들고 온 겁니다. 너도 바쁜데 뭘 이런 걸 챙겨오니?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 며느리가 꼭 엄마한테 들리라고 해서 온 거예요. 괜히 자기 와이프를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부탁을 하나 했어요.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집에 남자가 없으니 혼자 할 수가 없어서 한 3일 내내 거실 불을 못 켜고 지냈었거든요. 그나저나 온 김에 저기 형광등 좀 갈아주고 갈래? 저건 엄마가 혼자서 못하겠더라. 엄마, 진작 말씀하지 그랬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형광등 금방 사올게요. 형광등을 사서 돌아온 아들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등을 갈아주고 있었어요. 팔을 위로 쭉 뻗느라 배꼽이 훤히 보이는데 배꼽 쪽에 웬 흉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너 여기 흉터가 왜 있는 거니? 이거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괜히 말을 얼버무리는 것이 어딘지 미심쩍은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캐물었어요. 이거 어딜 봐도 수술 자국 같은데 네가 이런 수술을 한 적이 없잖니. 혹시 엄마 모르게 어디 다쳤었니? 이게 무슨 흉터인데 그러는 거야? 제가 집요하게 캐물으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하고는 이내 솔직하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마, 그게 사실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좀 아팠거든요. 근데 네 흉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니? 그리고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신장이 안 좋아서 한참 병원 신세를 지면서 지냈거든요.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공여 조건이 맞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신장을 공여해 줬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뒷목 잡을 일인데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몇 년간 구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정말 어렵게 사귀게 되었는데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 신장 공여를 덥석 해줬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한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그렇게 기세등등한데 그에 반해 우리 아들만 벌벌 기면서 지내던 시간들이 이해가 되었죠. 이 녀석을 그냥 호구로 잡아버린 모양이었어요. 하긴 자기 말에 신장까지 군말 없이 내어주는데 뭔들 못하겠나 싶었죠. 저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냥 그거 하나 떼어준 게 아니라 너를 그냥 호구로 잡아버린 거잖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만 했어?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진짜 우리 와이프 많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정말 뚜껑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아가,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일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일이니까 잠깐 나와봐라. 며느리는 놀란 눈을 하고 제가 기다리던 커피숍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이 시간에 병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 너 우리 아들이 신장 이식해줬다면서. 그래서 결혼해준 거라고 하던데 어찌 된 건지 네 입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게 어머니 알고 계신 게 다 맞아요. 근데 그이가 먼저 저한테 자기 신장을 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유받는 게 한시가 급한데 거절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린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너 솔직히 신장 받고 결혼을 해준 거잖아. 너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서방 대접도 안 해주고 막대했던 거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이면서 말했답니다. 이식받고 결혼 결심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저는 결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속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서방 대접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는 거에 있어서 그이가 불만 가지고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전부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하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절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결심했답니다. 나 또한 다른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요. 그 이후 저희 집에 오면 설거지며 상 차리기며 온전히 제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시켰어요. 싫은 내색을 팍팍 하면서도 그래도 시키는 건 눈치 보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으니 본인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저희 남편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일찍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혼자 온 겁니다. 어째 너 혼자 온 거니? 그게 그 사람 오늘 점심에 병원장님이랑 약속 잡혔다고 해서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일찍 왔잖아요. 오늘 엄마 안 힘들게 제사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자기 마누라 힘들게 할까봐 겁을 잔뜩 먹어서는 저리 말을 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아들 녀석을 쥐잡듯이 잡았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선약이 잡혔으면 먼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니. 결혼한 여자가 집안일을 먼저 챙겨야지. 어떻게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안 올 수가 있어? 내가 그 약속 자리에 가서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당장 연락해서 데리고 와. 제가 강하게 나가니 아들도 군말 없이 지 마누라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현관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한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눈치껏 전이라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뾰루퉁한 얼굴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다시 혈압이 오르는데 꾹꾹 놀러가면서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아가, 거기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이제 밥 먹어야 하니까 와서 수저라도 좀 놓던지 해라. 그런데 그 이후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수저를 놓으라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제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런 허드렛 일 하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한 줄 알아요? 적당히 넘어가 주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식모살이 했던 어머님이 수저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의사가 만만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는 거예요. 음식을 시킨 것도 아니고 손에 물이 묻는 설거지를 시킨 것도 아니었죠.
그저 수저 놓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저를 완전히 짓밟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나 부정하고 싶었던 며느리의 본성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아들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려. 방금은 당신이 심했어. 왜 이래?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 요즘 내 말에 왜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건데? 쥐뿔도 없는 집구석인 거 알고도 결혼해줬으면 공주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 진짜 성질나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저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가지고 있던 통장과 땅 문서를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그래, 아가. 너 말 한번 잘했다. 근데 이거 보고도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오겠니? 제가 펼쳐서 보여준 통장에는 자그마치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거기에는 10억 정도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둘 다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에게 묻더군요. 이 돈은 정말 저에게 의미가 남다른 돈이었답니다. 사실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지낼 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유난히 자주 아프고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언니였는데 저랑 참 잘 통했었죠. 기댈 곳 없는 고아원에서 저희는 둘이서 서로한테 많은 의지를 했었답니다. 언니가 아플 때마다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제가 많이 도와주곤 했어요. 그러다 언니는 입양을 먼저 가게 되어서 그 이후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식모살이를 자처하고 있었어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혼자 사시는 한 여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글쎄 여사님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알고 보니 저랑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인 겁니다. 저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언니는 저를 단숨에 먼저 알아보았죠. 어머, 너 현미 아니니? 설마 수기 언니예요? 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살아왔던 회포를 풀었어요. 언니는 입양을 간 이후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파양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더라고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곳을 골라다니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나중에 대부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큰 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니 정말 이렇게나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난 언니가 입양 가서 꽃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마. 너 이 손 보이니?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 딱이었지.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 굳은 살이 베길 대로 베겼어. 언니의 망가진 손만 봐도 그 시간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금전적으로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죠.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지내다 보니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내가. 지 꼴 보면 알겠지만 아내가 살림 쪽은 완전히 젬병이야. 그래서 사람을 구한 건데 어떻게 여기서 너를 딱 만나니? 우리도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언니 떠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지냈는지 몰라요. 언니 말처럼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이니 제가 앞으로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실게요. 여사님? 그래, 너 편할 대로 하렴. 그 이후 저는 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사님이 진심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 무렵 우리 첫째는 막 유치원을 다니고 둘째는 기어 다닐 때였는데 우리 애들 간식값이라고 하면서 큰 돈을 턱턱 내주셨어요. 삶에 너무 큰 보탬이었죠. 여사님이랑 한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애들 아빠가 갑자기 아프게 되는 바람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병간호를 해야 하는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만둘 때도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여사님은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제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주셨었죠. 아이, 여사님,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자식이 있기를 하니 남편이 있기를 아니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을 쓱 닫겠어. 괜찮으니까 잘 넣어도. 네가 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나도 이전보다 사업이 잘 됐어.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덕분에 남편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 배굼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답니다. 제게는 그렇게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문득 여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 여사님, 제가 연락 한번 드린다는 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잘 지내셨죠? 그럼 당연하지. 한번 보고 싶은데 나 있는 곳으로 올래? 저는 오랜만에 회포나 실컷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사님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예전 일터에 오니 모든 게 익숙하고 마치 엊그제까지 일을 하던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여사님의 안색이 한눈에 봐도 너무 좋지 않는 겁니다. 여사님, 그런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사님은 지금 폐암 말기라더군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4기를 넘어선 상태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시한부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사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내다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고아원에 있을 때 내가 툭하면 자주 아팠잖아. 내가 하도 아프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막 혼내켰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네가 나를 언니 마냥 챙겨줬잖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당연히 기억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너한테 보살핌 받던 시간들이 생각나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얼마 안 남은 내 인생에서 네가 그때처럼 나 좀 보살펴주면 안 될까? 나한테 가족이 너뿐이라. 여사님의 그 말에 애써 삼켜왔던 눈물을 결국엔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길로 저는 다시 여사님 댁으로 들어와서 병수발을 들었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나중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서 침대에 실내를 하는 날도 많았는데 군말 없이 치워드렸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투병 초기엔 간병인을 썼었는데 그때 한 이틀 하더니 다들 도망가더라고. 너도 참 대단하다. 여사님, 우리가 가족인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창피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여사님은 6개월 선고받았던 걸 차마 채우지 못하시고 4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답니다. 여사님의 장례까지 살뜰하게 챙겼어요. 쓸쓸하게 태어난 우리네 인생을 가는 길마저 쓸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례가 다 끝난 이후 여사님이 미리 변호사에게 유서와 공증을 써둔 걸 알게 되었어요. 여사님 담당 변호사가 말하길 여사님의 전 재산의 절반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셨고 절반은 저에게 남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수발에 든 게 아닌지라 어안이 벙벙했죠.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 떠나는 길에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사님이자 제 언니 같은 그분은 유언으로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사실 제가 여사님 마지막 가는 몇 개월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걸 보고 나머지 재산은 저한테 줘도 괜찮다고요. 그 돈은 이렇게나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돈이었답니다. 저의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놈들은 알 리가 없었죠. 제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얼이 빠진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살다 니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차마 몰랐다. 그리고 아까 너 나중에 병원 차릴 생각이라고 한 적 있었지? 내가 너 나중에 병원 차릴 때 보태줄 돈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이 돈은 절대 못 해주겠다. 엄마, 근데 왜 그동안 저희들한테 이런 일들을 숨겨오신 거예요? 아들인 저한테는 미리 말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우리 집에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그걸 가만히 뒀겠어? 어디 좋은 거 있으니 투자해보겠다. 뭐 차려보고 싶다. 아주 있는 돈을 못 써서 안달이었겠지. 젊은 놈들이 일은 안 하고 엄마 돈만 호시탐탐 노릴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던 거야. 이 돈은 나중에 너랑 네 누나 그리고 아가 너까지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려고 내가 꼭꼭 숨기고 있던 거라고. 이제 엄마 속을 좀 알겠니, 이 녀석아? 저는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통장 속에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걸 확인하더니 이내 꼬리를 팍 내리고 제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공부만 하고 살아서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사죄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쇼하니? 시애미가 버젓이 보고 있는 데서 네 남편이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걸 보고도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믿는다. 아, 너도 배울 만큼 배웠잖니?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두 사람을 당장에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을 하라고 했답니다. 너 이놈아, 당장에 그 호구짓거리 그만둬. 이혼하고 새삼 살아. 아들은 이혼 못한다고 질질 짜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수긍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엄마한테 다녀온 그날 이후로 저한테 잘해주길래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 돈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장모님하고 통화하는데 와이프가 엄마 돈 다 뺏어올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신장을 뺏어왔는데 돈은 별것도 아니라고요. 저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놈의 며느리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화가 너무 났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적지 않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아쉬운 건 자기 쪽이었죠. 나만 바라봐주는 해바라기가 돈까지 많은 집 아들이라니 자기 입장에서도 이런 횡재가 없었을 노릇이니까요. 저와 아들에게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는 겁니다. 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뭣도 모르고 두 분한테 이렇게 상처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 정말로 깊게 반성하는 중이에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도 알잖아. 나 수중에 돈 없는 거.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위자료로 낼 수 있겠어?
내가 당신이 하는 거라면 뭐든 다 용서하고 넘어가 줬는데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당신 의사라 대출도 잘 나오니까 알아서 마련해와. 아니면 그 잘난 장모님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던지. 나도 위자료 안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아들이 저렇게까지 세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번엔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 싶었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이혼 사유가 있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은 받은 위자료와 지가 모은 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사업을 작게 시작하더니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잡더군요. 저한테 돈 달라고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철이 들었는지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 결국 일구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서 자기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여자를 만났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한테는 너무 잘된 일이었죠. 저한테도 한없이 싹싹하게 대하는 새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랍니다. 아이 둘이나 낳고 투닥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이전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한 후 사업가 애인이랑 재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이 고꾸라지면서 또다시 이혼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지금은 소식을 들을 길이 전혀 없네요. 또 어디선가 자기한테 호구 잡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의사 며느리 봤다고 좋아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